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김맥전한 방송 양기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99화입니다. 어쩌다 일본 애니메이션 특집 3탄이고요. 오늘은 5월 4일날 개봉하는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신작 개봉하기 전에 그 작품 이름이 뭐였냐면은 5월 4일날 이름도 길어 동물 소환 닌자 배꼽 수비대. 아니 뭐 재밌을 거야. 왜냐면 최근 짱구 극장판이 다시 또 돌아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짱구 극장판 다 봤는데 조금 약간 옛날만큼은 못해도 한 10기 그때 중간쯤 살짝 몰락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 조금 나아졌다. 그 의미입니다. 참고로 좀 나아졌다. 그런 느낌이 드는 시리즈인데 아무튼간에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개봉 앞두고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어른 제국의 역습 그리고 이 어른 제국 역습을 연출한 우리 감독님 하나 케이치 감독님 작품 중에 최근에 하나 신작이 개봉했습니다. 거울 속 외딴 성인데 이 두 작품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울 속 외딴 성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영화 거울 속 외딴 성은 하라 케이치 감독의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 영화입니다. 현대 일본 문학의 젊은 작가 츠지무라 미즈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소녀 코코로가 우연히 거울 너머 세계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거울 속 세계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이섬 위 신비로운 성으로 그곳에서 코코로는 처음 보는 6명의 친구들과 늑대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소녀 늑대님을 만납니다. 코코로와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6명의 친구들은 함께 성 안에 숨겨져 있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열쇠를 찾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판타지의 외양을 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과 등교 거부라는 현실 속의 사회 문제를 윤리적이고 따뜻한 시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뭐 감상 평가지 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어쨌건 학교 폭력과 그 등교 거부 등 일본에서의 문제를 다루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주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주제인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이 유의미한 이유는 사실 그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구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항상 가져오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네. 나중에 그 인과를 따졌을 때 얽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적 복수라는 판타지가 개입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이 아무것도 못 해주기 때문에 사적으로 네. 계속 복수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세한 그 인과 같은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한 사람이 이렇게 낙인 찍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판타지들이 좀 유행하고 사실 저는 이게 좀 재밌긴 한데 좀 지쳐 있었던 상태예요.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피해자를 좀 더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게끔 이끄는 목소리는 이제 없었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좋았다는 인상이 들었는데 대신에 이걸 원작이 700페이지 가량 돼요. 두껍네요. 600페이지, 700페이지 가량. 그래가지고 설정도 되게 촘촘한데 이걸 2시간짜리 영화를 우겨 넣으다 보니까 네. 다소 성급히 크게 사적 복수 대신에 우리는 치유를 하고 제대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성급히 헤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후반부에 하게 되었었어요. 너무 생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약간 TVA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나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네네. 원쿨이나 그 정도, 원쿨. 원쿨 정도는. 왜냐하면 이번 영화에선 이게 원작은 미스터리가 되게 주인 책인데 이 영화에서는 미스터리가 너무 약하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후반부의 설정 같은 것들이 어쨌건 납득은 되는데 네. 너무 감정이 쌓이기도 전에 팍팍팍 터트려 버려가지고 어쨌건 눈물은 나는데 그렇죠. 왜 울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은 솔직히 영화를 싫어할 수 없게 만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감독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한테 어떤 시선을 주어야 되는지 네, 너무 네.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싫어할 수는 없는데 작품을 한 2시간 반 정도로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영님 먼저. 네.
저도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좋았는 게 인물을 다루는 그 태도가 윤리적이어서 좋았던 게 이제 뚱보 남자아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나는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거라면서 이제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을 비난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후에는 또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요. 근데 이런 보통의 영화들은 어떤 한 인물이 잘못을 하면 그 인물을 끝까지 악인으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이 인물을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어내는 모습으로 그려내서 사람에게 어떤 시간을 주면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로 그려내는 게 되게 사람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이 감독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낙인을 찍긴 해요. 진짜 악인들. 네. 진짜 악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이 있는 것 때문에 잘못을 해서 악인으로 그려지는 인물이 아니라 진짜 악인들은 악인으로 그려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이 감독을 싫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진짜 악인은 그 아키를 성폭행하는 아빠. 네, 그분이 진짜 악인인데 그런 사람은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게 묘사함으로써 그렇죠. 네, 진짜 악인으로 그려냈던 것도 좋았어요. 예컨대 그 얼굴이 계속 그러니까 네, 얼굴이 계속 계속 색칠이 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이 그려지는 검정색. 건데, 네네. 검정색으로 네네. 그리는 건데 네, 이게 피해자가 기억하는 가해자의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가해자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한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트라우마의 상황에서는 네, 이게 최선의 그거지 않나. 약간 스즈메 문단 속에서 3.11 동해보는 대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한 것과 네, 네, 네.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체는 기억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마 그 순간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폭행이나 그런 피해를 당할 때 그 순간만큼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얼굴이. 네, 맞아요. 어떻게 또 다 기억해. 그런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좋았던 게 이거 지적이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왜 왓챠피디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의도는 선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판타지. 1차원적 해법만 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그냥 환상만 심어주고 뭐 그런 게 전부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그런 해결책이 사실 없어요. 네, 이 작품은 제시를 안 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해결책을 주지는 않죠. 네, 네. 맞아요. 주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사실 아마 저기 나오는 뚱보아이, 네, 뚱보아이랑 아마 비슷한 캐릭터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맞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저는 생각으로 저는 그 시기를 버텼어요. 그 시기를 버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버텨서 살아온 지금 성인에게는 앞으로 후세대한테 어떻게라도 이거를 아이들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짐이라도 피어오르게 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다짐이. 네. 이게 왜냐면 이 영화 잠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스포일러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아이들이잖아요. 다 네, 맞아요. 네, 7년 네. 차요. 시간 7년 차이가. 차이로. 네. 네. 시간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한 20년 차이가 되면 딱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겪은 건 똑같거든요. 아이가 중학교 때 겪었던 것들은. 네, 맞아요. 그 시간이 제대로 전수가 되는데 결국은 이거를 누군가는 절단을 내야 되는데 그 절단을 내야 되는 게 누구냐면 결국은 그것도 경험한 사람들만이 잘 알아요. 네, 뭐 그건 확실한 거는. 그래서 그런 연대가 사실 저는 좋았어요. 그분을 그렇게 얘기했대. 마지막에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보면서 마지막 씬이 좀 아마 안 되게 하는데 그 결론 아키가 다시 상담사가 되어가지고 코코를 찾아가는 씬 있잖아요. 그 씬에서 솔직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거 같아요. 없어요. 사실 그거는 진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진짜 여기서 감독이 착한 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감독이 너무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올드하긴 한데 매우 네. 올드한 연출이긴 한데. 네. 맞아요. 약간 그리고 그 게임을 다루는 그 남자애였는데 그 남자애한테는 게임이 어쨌건 자기를 위로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 애가 어쨌건 거울 속의 공간에서 누군가한테 게임을 알려주고 그게 다시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네. 그런 순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감독은 어쨌건 지금 너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후대에 올 다른 친구들
그리고 네. 너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모두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적 복수의 판타지 같은 경우는 둘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둘 다 망가지죠. 복수를 한 사람도 결국은 망가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또 우리 실생활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도 나왔던 그 사건. 네, 더글로 실사판 뭐 더글로이다 이런 사건이 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 그 사건도 보면은 지금 피해자도 고소받고 있는 이 판국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러지. 그냥 결국은 그런 사적 복수가 이게 그걸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에요. 확실한 거는. 네.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은 가해자랑 피해자 중간에 있죠. 네, 자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됐을 수도 있고. 네, 저 역시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피해자였지만 가해를 다른 아이한테 했을 수도 있어요. 있고. 왜냐면 더 이게 쉽게 말하면 밑바닥 애들한테도 약간 그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서열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똑같이 왕따를 당하고 똑같이 그런에도 불구하고 서열 만들기 위해서 더 어떻게 네. 얘는 그래도 얘는 이기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방관자들도 있고. 그렇죠. 방관자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은연중에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작품의 그 판타지 같은 것, 이 작품의 판타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어쨌건 여기서 열애일 거라는 난 여기 있는 애인들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네. 들죠. 그런 아. 것들이 좀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전 이 작품이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보게끔 해가지고. 참고로 이 작품이 이제 하라키 감독이 소설을 사랑받은 이제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네. 7명의 중학생들처럼 실제로 괴로움을 껴안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처한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독자는 각자 누군가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입하면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죠. 네네. 네. 시간을 사용한 트릭도 재밌었고 근데 그 속에 있는 괴로움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네,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른들도. 네. 최근 몇 년간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집에 틀어박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시간도 많아졌을 것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감대가 넓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감독님은. 그리고 약간 그 소설 영화에서는 빠진 설정인데 소설에서는 어쨌건 그 늑대와 일곱 어린 양이 모티브를 하는데 네. 이게 누나가 동생한테 계속 읊어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판타지를 통해서 어쨌건 동생이 친구 한 명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맥락이 좀 배제돼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추리극이라고 하지만 네. 추리가 많이 없죠. 빈약해요. 사실 추리는 껍데기죠. 아까 말씀 추리하라는데 추리가 없어. 그 미스터리의 단서로 주는 게 네. 하나 있긴 한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이제 리온의 아픈 누나와의 그 병실 추억을 이제 플래시백하는 그 장면 안에서 병실에 이 성 모형이 놓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성의 공간과 리온의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단서이고 또 이제 키타즈마 선생님이 스트로베리 티를 이제 코코로에게 주는데 얘네가 성 안에서 홍차를 그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걸로만 조금 그렇기엔 너무 미스터리를 추동시키기엔 단서가 모자라지 않나. 네. 들었어요. 그럼 감독님께서 네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은가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일은 어떻게든 된다라고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아키는 아까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중학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중학생에서 남을 도와주는 어른이 됐고 코코로도 실제 생활로 돌아가서 성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스스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화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을지 몰라도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믿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네. 얼마나 착한 감독이에요. 네. 아니,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선한 이미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 네. 연출이 네. 상당히 그리고 완전히 좋지 이게 않은데. 사실 후반부에 진짜 이 급격한 전개가 진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감에 닥쳤을 때 후다닥 글을 써내는 그 느낌인데 그런 허점이 보여도 오히려 사람이 너무 허점이 있어서 더 좋아지는 그 감독님이 그냥 영화를 떠나서 이 감독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같은 거 얘기해 보자면 네.
저는 아무래도 네. 이 인물들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인데 그 순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사람 서로를 알아가는데 약간 깊은 상처까지 들어가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7명의 아이를 보여주는데 아키의 상처가 제일 깊잖아요. 어쨌건 다 네, 경중을 네. 따질 수는 없지만 네. 아키가 계속 이부다버지게 성폭행을 당했고 음. 아키의 플래시백을 맨 마지막에 준 게 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순서상. 순서상. 왜냐면 네. 아키의 상처가 영화 내내 쭉 가려져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키가 울고 왔을 때도 약간 모지하는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일부러 중학교 3학년 가장 나이가 많은 누나로 네. 선택한 것도 네. 이 때문이었던 거. 누나 언니를 선택한 네, 것도. 맞아요. 누나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제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배치함으로써 이 아이의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관객이 네. 느끼기에는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나중에 드러냄으로써 그 고통을 견딜 만한 시간을 준다. 이 순서 배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 비중인 측면에서 이제 아키를 그렇게 다룬 건 좋은데 사실 리온이랑 그 누나에 대한 서사도 중요한데 이거를 러닝 타임을 차라리 좀 늘려가지고 플롯으로 전개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아요. 갑자기 후반부에 대사로만 리온의 대사로만 누나와의 관계를 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 작품의 완성도가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성우 개그를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게 거의 좋은 장면이었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웃겼던 게 마사무네 역할 게임 좋아하는 아이 마사무네 네. 했던 그 성우가 타카야마 미나미예요. 이 타카야마 미나미 성우가 뭐 아시다시피 코난에서 코난 명탐정 코난에서 코난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진실은 아니 갑자기 그래서 할 때 일본에서는 빵 어쩐지. 터졌대요 다들. 네. 왜그 그러니까 코난 성우가 직접 하니까 어쩐지 너무 익숙했어요. 어쩐지. 아무튼 네. 그것도 있고 카지유키 이제 우레시노 이제 아이 여자 아이 성우는 네. 참고로 카지유키 성우가 맡았는데 진격의 거인에서 옐렌 예거 맡았었고 그리고 아까 아키 성우인 키류 샤쿠라 같은 경우는 네. 날씨 아이에서 주인공 동생이죠 아마노 나기 역할로 네. 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장면 좋아하셨는지. 저는 사실 특별하게 좋았던 장면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코코로가 이제 마지막 즈음에 무수히 많은 거울을 통과하면서 이제 아키를 구하러 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아이들도 뒤에서 코코로와 서로를 끌어안으며 붙잡는데 이 장면에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가족들이 조이를 구할 때 그 장면이랑 또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스즈메가 소타를 구해낼 때의 장면들이 겹쳐져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의 힘 같은 걸 보여주려고 네.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가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런 연대를 보여줄 때 어떤 줄의 이미지, 연결된 이미지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겹쳐졌던 것 같아요. 여기 제작사가 A1 피처스예요. 네. 네. 이 애니메이션. 근데 이 A1이 은근히 이런 작품들 많이 만들었던 저 봤던 게 그날 본 꽃의 이름은 우리는 아직 모른다. 뭐 이름 좀 길어요. 아무튼 긴데 네. 아무튼 그것도 봤었던 경우고 아마 로맨스, 네, 로맨스도 있고 청춘. 청춘도 있고 왜 저것도 있어요. 소드 아트 온라인 같은 작품도 있어요. 제작한 작품 중에 저는 사실 소드 아트 온라인의 몇몇 작품은 팬입니다. 몇몇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몇 작품은 별로거든요. 몇몇 기수는 이번에 새로 다시 쓰고 있는 거 그래서 마음에 들어. 새로 다시 극장판 다시 하고 있거든요. 다시 네. 차곡차곡 처음부터. 그거는 마음에 드는데 한 3기부터인가 2기부터인가 솔직히 1기나 부자인데 책 영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좀 네, 이상해진 게 맞아요. 소드 아트 온라인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드 아트 팬이지만 그래서 뭐지?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넘어가야죠. 어쨌건 그 과거 어쨌건 이 감독이 그려내는 거는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를 위로함으로써 지금의 네. 나가 사라지고 미래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그려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라 케이치 감독의 필모그래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이 감독님은 참고로 초반에는 그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짱구로 못 말려에서 1화부터 연출량 콘티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1화부터 쭉 연출 이제 콘티 참여하다가 그러다 이제 감독판을 처음 맡게 된 게 암흑망 대추적이었을 네. 거예요. 그 네. 전에 핸더랜드는 각본을 썼대요. 각본을 썼군요. 어쩐지 핸드핸드 상당히 명작입니다. 참고로 네, 핸더랜드 명작이죠. 명작이죠. 도페마 마테. 네. 네. 명작인데 아무튼 첫
작품이 악마한 대추적은 역시 이제 은근히 액션이 많았어요. 그런 액션들 있잖아요. 뭔가 네. 총 쏘고 막 그런 액션들 맞아요. 많았던 액션 작품. 할극. 네, 액션 활극이었고 그 다음 이제 연출 작품이 6기였던 전격 돼지 발굽 대작전. 이거 뭐였지? 그 스파이 액션물인데 네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라 케이치 감독이 에반게리온의 팬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중에 빨간 슈트 입고 있는 거 되게 아스카 떠오르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성우가 그 미사토 성우래요. 아, 네. 그 미사토 같은 역할을 맡기고 싶었는데 옷은 아스카를 입혀놓은. 아, 성우 캐스팅이 아무튼간에 그거밖에 안 됐나 보죠. 그리고 은근히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대원들. 그 네. 대원들도 입은 수트가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약간 그 나쁜 그 네, 뭐야 맞아요. 자위대 약간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막 치고는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트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돼지 발굽도 되게 그 메카물 네, 그 느낌이 너무 나고. 기믹이 있죠. 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일부러 대놓고 바보신지 이랬으니까 네. 이 바보 무섭다였어요. 진짜. 하케이치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런 설정이나 이런 걸 잘 가져왔고 그 다음 7기 극장판이 폭발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이 네. 있습니다. 아,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죠. 네, 나쁘지 네.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참고로 이거 무슨 온천으로 돼 있었지? 기억이 어렸을 때 TV로 봤을 때 막 수안보 온천인가 있었어. 네 맞아요. 이게 원판에서 이제 로컬라이징 돼야 되니까 음. 수안보도 있고 막 그랬어. 맞아. 그리고 다음 극장판 계속 만든 8기 극장판이 폭풍을 부르는 정글. 요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인디아나 존스 느낌. 인디아나 존스에다가 약간 그 소녀 표류기 약간 그 뭐지? 약간 구니스 느낌 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 아이들이 이제 주축을 해가지고 떡잎마을 방범대 네. 이 아이들의 활약들 네. 그게 상당히 또 좋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이제 얘기할 작품 넘어가서 어른제국 9기 이제 얘기할 건데 어른제국 역습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네. 네. 어른제국의 역습은 짱구 극장판 중에 어른들을 위한 만화라고 평가받고 있는 수작입니다. 네, 영화의 내용은 추억에 잠기게 하는 20세기 박물관이 떡잎마을 어른들에게 인기를 끌고 박물관에 다녀온 어른들은 추억에 빠져 할 일을 내팽개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른들은 21세기의 현재를 20세기로 되돌리려는 악당 켄과 그의 조직이 보낸 트럭을 타고 사라지고 함께 사라진 엄마와 아빠를 짱구가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야, 진짜 이건 시네마입니다. 아니, 진짜 전 어렸을 때 볼 때는 그냥 감동 코드로만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다시 네. 보니까 이 감독이 영화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드러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짱구 시리즈 극장판 시리즈에 약간 애정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쨌건 짱구라는 캐릭터 하나로 여러 장르를 모아가지고 짬뽕을 만드는 그렇죠. 네. 그 쫀득함과 맛있음 매번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짱구의 신체가 되게 만화적인 신체인데 네. 전 이게 가끔씩 짱구를 통해서 이 감독가 버스터 키튼을 그려내려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짱구의 액션이 되게 버스터 키튼의 액션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하게 됐어요. 저는 9기하고 10기하고 13기가 최애예요. 10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0기는 좀 더 얘기를 해보고 13기 같은 경우는 하라케이치가 연출에 참여하지 않아서 각본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짱구 극장판 시리즈가 아니라 필름으로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이라서 그리고 그게 그 서부극에다가 약간 시네마 천국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이 감독은 진짜 영화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찍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영화 팬으로서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12기네요. 그 석약의 그 떡잎마을 방범대 12기 네. 12기. 네. 아영님은요? 네, 저는 이 어른제국의 역습이 약간 20세기를 그리워하는 이 악당 켄이라는 인물을 좀 밉지 않게 그려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이 과거에 취해 사는 이 인물의 사상에는 동의를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공감은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더빙 유튜브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토요명화 오프닝도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댓글이 항상 이런 거예요. 그 시절이 이제 그리웠던 이제 본인 분 이제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 장문을 쓰신 분도 그건데 네. 읽다 보면은 다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린 시절에 밤 9시쯤에 방송하니까 토요명화가 딱 그거 보고 잠들고 막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보고 영화 보고 이런 추억들을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런 것에 이제 추억에 취해 있으면서도 켄 같은 경우는 취해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가 어찌 보면은 매우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각박한 거죠. 어찌 보면은 네.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몽기종기 모여서 이제 보는 음. 분위기도 아니고 뭘 네. 보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죠. 지금은 더 그때가 20년 전 영화지만 지금은 더 네, 맞아요. 그런 네. 상황이고 가족의 해체 붕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풍족함 부의 풍족함이 아까 말했지만 에반게리온 때도 그랬지만 그런 풍족함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버블 경제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아요. 버블 경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어른들의 심리 같은 것들을 약간 달래주고 아이랑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달래주는 느낌. 그래서 이 감독이 반드시 아이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어른들까지 위한 영화를 만들어줘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1970년 오사카 엑스포가 아, 네, 맞아요. 장면인데 국내에서는 참고로 대전 엑스포도 있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네. 아무튼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전이라도 해야지. 대전. 아무튼 근데 이미지가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네. 우리도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상당히 뭔가 대전 엑스포는 참고로 지금 부산 엑스포가 이제 유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엑스포랑 약간 좀 달라요. 그 부산 엑스포는 지금 뭐지?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딱 오피셜 비슷하게 이제 하는 엑스포고 그 사이에 이제 하는 엑스포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인정박람회. 네. 인정박람회가 지금 등록박람회죠. 지금 부산이 하려는 거는 인정박람회가 여수도 최근에 이제 했었고 네. 등록박람회가 포함되는 게 오사카도 등록박람회 영어로 끝났던 그때도 등록 정식 이제 오피셜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93년 그때가 이제 IMF 직전이니까 네, 맞아요. 엄청나게 딱 그 경제가 완전히 우리는 선진국이다.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마다 와 우리는 선진국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되자마자 갑자기 IMF 딱 터지고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교과서에다가 이제 뭔가 아끼기 위해서 저희 학교 때는 뭘 했었냐면은 일단은 그 쓰기책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랬다. 쓰기책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기름종이 같은 걸 붙여놔요. 그러면 네. 이제 한 번 더 쓸 수 있잖아. 아, 네네. 네. 기억나요. 그런 거, 그런 거 한 번 더 쓰고 네. 갱지 엄청나게 더 많이 썼고 옛날에 A4 용지 쓰는 것보다 갱지를 훨씬 많이 썼고 일부러 자원 아끼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그 몽당 연필도 어떻게 끼워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90년대 갑자기 IMF 때 갑자기 막 신조어처럼 열풍했던 그런 시대인데 아무튼 그런 엑스포에서 시작된 것도 일본의 결국은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올림픽도 열었고 네. 엑스포도 열었고 진짜 우린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딱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이제 각인됐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 90년대는 심지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본 영화 이제 할리우드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백스퓨처 이제 이런 영화 보면 일본 부품을 문화. 쓴단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블레이드 러너는 아예 일본 것들이 많이 나 있고. 네. 일본 부품이 말도 안 되는 부품이 그때 50년대는 그랬겠지만 80년대는 아니잖아요. 네. 일본 부품이 일단은 알아주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특촬물. 그렇죠. 특촬물로 시작하죠. 아, 네. 특촬물가 뭐였지? 요술공주 민키라고 해야 되나? 민키 비슷한 거죠. 민키 비슷한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약간 일본 문화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인식 속에서 그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작품들이 일부러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따라하는 거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감독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 문화를 봤을 때 폭력적인 문화를 보게끔 TV 안에 장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사람 때리는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장치. 일본 레슬링 보여주고 그랬죠. 네. 물론 2000년대 뭐 초반에 일본 TV 문화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질 좋지는 않지만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뭐 그렇게 하지만 20세기 박물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곳에서 막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보다 보면은 거기 아이들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렸어요. 참고로 이 장면 옛날에 처음에 방송할 때 있었는데 잘린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끼리 바에 가가지고 네 맞아요. 한잔 하면서 막 따라하는 거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얘한테 너무 웃긴데 이게 넷플릭스 올라가면서 그거 잘려져 있어. 네, 안타깝게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잘려져 있는 게 음.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어른 되면 막 한잔 하자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 흉내내는 게 이게 어떤 거면 아이들이 추억의 냄새를 맡고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아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술 냄새 맡고 이제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대꾸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조되는 형태 네. 네. 그런 게 좋았었는데 네, 그냥 이걸 또 어른들이 잘라버렸네. 맞아요. 자른 것도 어른들이야 심의할 때. 에이, 뭐.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좀 영화 팬으로 재밌었다고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맨 처음에 그 어쨌건 어른 제국이 이렇게 불러가잖아요 어른들이. 네. 그때 트럭에 타가지고 신영만 하고 복면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짱구가 그 둘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버스터 키튼의 제너럴이라는 영화의 연출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1세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을 비추는데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프리츠 랑이라는 감독의 메트로폴리스에서 네네. 그 도시를 비추는 방식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백화점에 숨어드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이거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시체들의 새벽. 이런 식으로 약간 장르 영화의 흔적들을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이 영화 여러 장르가 섞여 있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켄의 그 의상 같은 경우는 장 피에르 멜빌이라는 감독의 고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알랭 드롱이 입은 복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런 레퍼런스를 좀 찾으면서 재밌었어요. 전. 참고로 이제 그런 거죠. 갑자기 아빠가 엄마랑 갑자기 웬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하는 거. 네. 그런 건 뭐 핸들랜드 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약간 네. 그런 거는 이제 신체 강탈자의 자, 습격. 네 맞아요. 1950년대 영화. 네, 그런 영화들에서 많이 따온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오마주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네. 다다미 숏도 있습니다. 참고로. 네, 네네네. 다다미 숏도 있어요. 네,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 당연히 있겠지. 네. 그 외국 감독들만 오마주했겠어요. 그 다다미 쇼트 같은 경우는 가파쿠 같은 게 네네. 두더지고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네, 나오죠. 맞아요. 자연 묘사하는 거는 거의 오즈야스지로 감독님의 영향 많이 받은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 전국 10기 같은 경우는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그렇죠. 그다음에 자토이치 같은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들 오마주 진짜 네, 많이 네. 나오고. 특히 그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라는 영화에서는 구로사 아키라 영화의 느낌이랑 많이 닮은 게 특히 초반에 그 한 가족이 같은 여자가 나오는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 부분의 그 기묘한 느낌이 아키라 감독님의 라쇼몽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장면들의 그 느낌이랑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뭐 자동차는 백서 붙여줘 대놓고. 자동차는 빽빽 대놓고 백서 붙여줘. 아, 네. 차 타고 가고 넘어가는 차가 가는 거. 네. 이 작품 왜요? 자연스럽게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사의 전투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9기 엔딩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네. 9기에서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세요? 뭐 너무 뻔한 질문인가? 아 저는 짱구가 이거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아, 카메라 워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왜냐면 짱구가 계속 올라오려는데 카메라가 어림도 없지 하면서 타고 올라가고 어림도 없지 자꾸 타고 올라가고 어림도 없지 하면서 타고 올라가고. 아,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워크가 어쨌건 네.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미래로 달려나가는데 이게 카메라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아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영님은 어떤 장면 가장? 저는 뻔하지만 그 알죠? 말하기도 전에 아마 파블로프 그 음악만 네. 들으면 아마 보시면 아시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눈물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진짜 네, 진짜. 그 해상 장면 중에 자전거 타는 그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자전거도 보면은 네. 바뀌어요. 자전거가. 3번 바뀌어요. 아, 네. 네네. 청년 맞아요. 시절 그러니까 어린 소년 시절 때 신형만 타는 자전거, 청년 시절 때 자전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탔던 자전거, 또 여자친구 없으니까 또 혼자인 자전거. 네. 이제 그러더니 저쪽 가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고 나서는 이제 아내까지 이제 다 부인까지 딱 2대가 있어. 자전거가. 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 연출 자체가 이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이거는. 그냥 진짜.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하지? 이 심파도 그런 심파가 없어. 맞아요. 이런 심판 괜찮죠. 네. 괜찮죠. 그 다른 작품, 전 다른 장면을 얘기하자면 이제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이제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결국 모든 걸 체념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네.
하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저쪽에서 짱구가 그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모르겠어 번점프인지 알겠지만 아무튼간에 그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쪽에서 비둘기 날아가니까 하는 말이 결국은 이게 원본이랑 더빙이랑 좀 달라졌는데 원본은 막 그거였어요. 두 가족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가족이 둘 때문에 지금 두 가족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가족 쪽으로만 이게 네네. 가족 때문에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 그런 연출이 상당히 또 좋았고 왜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결국 현실을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뭐가 있든 간에 과거에 취해 있었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도 가야 되는 거였고 참고로 이거는 프로스트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냄새. 발냄새. 네, 맞고 네. 이제 과거에 현상하는 거는 참고 이거는 뭐 그냥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영화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 보시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거기도 아니면 네, 그 페인 앤 글로리라는 알모도바르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냄새 맡고 약간 추억 떠오르는 그런 연출이 나와요. 네, 그런 작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0기 넘어가서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원래 네. 마지막 셀 애니 걸려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 근데 아마 왜냐면 그 다음 작품부터는 뭔가 갑자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작품이 영광의 불고기 로드인데 확실히 달라요. 그 네, 채색이나 맞아요. 이런 것 자체가 보시면 다른데 이 작품을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봉은 절대 못했죠. 왜냐면은 매색이 너무 짙으니까 네, 어쩔 수 맞아요. 없는 근데 그나마 대원에서 처음 했을 때 저는 이건 본방으로 봤었거든요. 대원에서 본방으로 한 거를 네네네. 6월달에 했었는데 2008년 6월에 그때 딱 한 주변 하나씩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볼 때 느꼈던 거는 아 이거 진짜 노콜라이징 어떻게 하냐 노콜라이징을 한 게 신기해.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조선시대로 하지?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어떻게든 해야지 방법이 있나? 이게 영국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감독이 그 구로사 아키라 영화 물론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네. 자기는 그 사무라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가지고 다 사료 조사해서 꼼꼼히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게 외색이 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자국약사니까요. 아무튼 보다 보면은 이 성주라고 해야 될까? 성주가 맞나? 네, 영주죠. 네, 아무튼 나오는 사무라이죠. 주인공이 사무라이네. 맞다. 타이쇼가 네, 주인공인데 네. 타이쇼 이지리 마타베 요시토시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룡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룡. 더빙 비룡 왜 더빙은 비룡으로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비룡으로 되어 있어. 비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의 마지막 장면도 눈물샘 자국 트리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정말 어이가 없이 끝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저쪽 상대도 알고 있는 거 이거 망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거 아닌데 다 발뺌하고. 참. 이 작품도 그리고 이 작품도 너무 저거 고증이나 이런 걸 정말 잘했다고. 평 보면은 전국 시대 전투 이 이후에 전국 시대 전투 담은 영화 이 작품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이후로 맨날 나온다는 게 맨날 판타지 이런 거였으니. 네 맞아요. 약간 우리나라도 보면은 퓨전 판타지 이런 거죠. 퓨전 사극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네. 그 이후로 제대로 담은 적이 없다. 뭐 이런 평도 나왔었던. 약간 네 얘기하세요. 저는 이 작품이 짱구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하라케이치 감독님의 좀 색이 짙게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감독님이 항상 전작에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뭐 가파쿠와 여름 방학을이나 아니면 버스데이 원더랜드나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도 모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 다루는데 예로 버스데이 원더랜드에서는 주인공 소녀 아카네가 골동품 가게 지하에서 이어진 저쪽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달리 그 세계는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음에도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기를 선택하고 과거에 머무는 세계예요. 근데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사는 세계인데 물이 수급이 안 돼서 위기에 처한 이 세계를 현재에 살고 있는 아카네가 와서 구해주는데 이 장엄한 전설의 전투에서도 현재이자
과거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살고 있는 짱구네 가족이 사무라이가 존재하는 시대로 가서 그곳의 성을 지켜주잖아요. 그런 게 미래의 사람들이 과거로 가서 과거에 살고 있는 이들을 구해주는 것들이 이 감독의 영화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태도가 과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에 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좀 성숙된 가치관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작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네. 그런 건데 예컨대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신영만이 그거 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 네, 막고 네. 있죠. 문 막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거울 속의 외딴섬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문이 깨지고 이렇게 과거로 다시 깨져버린다든가 이런 설정이 있는데 네. 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문을 지키려는 사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감독의 세계관이. 가파쿠와 여름방울도 사실 그게 있어요. 이게 기자들이 가파쿠가 있다는 거 아니까 네, 막 몰려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결국은 또 문 지키기 싸움이거든요. 여기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이제 집안에 쳐들어가는 거 이건 사생활 프라이버시니까 이거 집안에 네.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맞아요. 경찰도 쫙 깔려 있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가파쿠와 여름방울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저 지난주에 봤는데 네. 저 나도 모르게 지하철에서 보다 울 뻔했어. 저는 엉엉 울었어요, 진짜. 진짜 아파네. 이적 야 이거 뭐였는데 진짜 이 감독 진짜 울리는 사람 울리는 네. 제작꾼이구나. 드라마를 정말 잘 네, 찍어요. 진짜 야 이거 제작꾼이. 가파고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이게 보면은 결국은 두 가지 요소잖아요. 환경 파괴, 네. 하나는 환경 맞아요. 파괴에 되는 요소. 그리고 학교 폭력. 네, 학교풍 이지매 그런 상관관계에서 피어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피어나는 희망의 끈이 있어요. 이 네. 두 친구의 끈 그게 상당히 좋았고 가파쿠는 그 뭐라고 해야지? 이 중간에 또 풍자식으로 약간 그 짱구에서도 그런 풍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네. 풍자식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괴랄해 몇몇 장면. 사실 아, 전체 네. 이용과 치고 너무 좀 잔인한 장면도 있어. 가파쿠에서도 있고. 네, 갑자기 막 터지고 막 난리나 피 터지고 난리나거든요. 네 음.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는 장면들 막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결국 또 인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꼭 물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 몇몇 사람들 또 희망이 있어요. 막 이런 것도 동시에 또 보여준단 말이죠. 네. 또 흥미로운 작품, 인간을 바라보는 자세, 감독이 인간을 바라보는 자세, 또 그렇게 또 느껴졌던 작품이었어요. 저는. 그 인간을 요괴나 강아지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걔가 이제 모든 이제 아이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데 네. 근데 마지막 또 걔 불쌍했어. 너무 불쌍. 너무 진짜? 어이없이. 네. 너무 여긴 너무 슬펐어. 네. 그 뭐 이것도 결국엔 하나 KH도 사실 이때 이걸 만든 이유도 그것 때문에요. 너무 그 당시 애니가 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만화들만 나오니까 좀 동화 같은 것도 만들고 싶어서 네. 어동문학 같은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저는 약간 이 감독 작품 보면서 이거는 팀버튼 느낌이 났어요. 아, 팀버튼의 특히 가이손 같은 느낌. 음. 가이손도 보면 이제 처음에는 가이손 캐릭터가 딱 등장했을 때 마을이 네. 막 매우 호의적이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동작 그냥 초능력 비슷한 것 여기는 초능력이지만 갚아 네네. 초능력을 부리는 거 있지만 여기서는 가이손이 막 갑자기 깽판 한번 치니까 네. 난리가 나잖아요. 죽여라, 저 또 돌려보내라. 아, 여기 작품도 똑같거든요. 돌려보내라 맞아요. 하는 것도.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랑 여기는 사랑 거기는 가이손 사랑이지만 여기는 이제 우정 같은 그런 끈으로 연결돼 있고 물론 네. 여기도 사랑은 있지만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그러니까 강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나면서도 결국에는 이 요괴인 가파쿠가 또 이제 자기 아빠는 인간을 피하라고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걸 보여주면서 결국은 또 그 인간에 대한 약간 호의적인 시선도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감독의 그런 윤리관이 또 가장 잘 보였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적으로 나오는 어른들은 사실 나중에 회귀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 순간에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나는 게 재밌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아파가파를 죽이는 그 사무라이라던가. 네. 거기에 이제 후손. 아, 네. 어른 제국 역사에서 처음 약간 싸늘해진 신영만과 복미성 같은 경우도 되게 그로테스크하잖아요. 맞아요. 누워 있고. 맞아요. 그 다음 작품이 아마 컬러풀 선라이즈가 시작했죠. 네.
컬러풀이 네. 있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컬러풀 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영사에 가야만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개봉을 했다는데 무서웠어 네. 갑자기. 아, 판고 좀 누가 좀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걸작이라고들 네. 얘기 많이 아, 네. 하는데 저 볼 수 보고 없어가지고. 싶은데. 네, 그다음 뭐 백일홍 미스 호크사이도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일본 관련 작품 시대인 것 같아가지고 이건 뭐 개봉을 국내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는 했다는데 네. 뭐 정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버스레이 원더랜드는 뭐 아까 전에 네. 한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감독님이 아직도 젊어요. 네, 젊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60대군요. 네, 그게 젊어. 젊게 사셔. 아무튼 젊게 사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또 계속해서 선보일지 기대가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3주를 얘기했는데 다 어찌 보면은 다 뭔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 거인의 위대한 거장 밑에 다 뭔가 영향력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네, 해보면 맞아요. 세 명의 인물들이 네. 감독들이. 그래서 사실 뭐 나중에 올해 아마 개봉할 것 같은데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이 또 나올 때쯤이면 또 그때 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야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전작부터 시작해서 한번 스페셜로 한번 네. 녹음을 네. 한번 해보죠. 뭐 그건 전작들 따로 한 시간을 줘도 모자랄 정도니까 아, 네, 그럼요. 맞아요. 전작들도 한번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작까지 신작 얘기하는 가요. 걸로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청취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